안녕하십니까? 2020 인천교육포럼 온라인 공개 특강과 북토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교육포럼 교육정책분과장을 맡고 있는 인천 경연초중학교 교장 이현주입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송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바꾸어가며 기다리셨던 많은 선생님들과 저희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셨던 교장, 교감 선생님, 교육 전문직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어렵게 녹화로 전환하여 공개 특강과 북토크를 운영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신청을 해주신 많은 분들을 비롯해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교육포럼은 인천시 교육청의 지원하에 교장, 교감 선생님, 교육 전문직 등 330명의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는 학술 연구 모임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의 미래와 우리 인천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생각을 나누고자 공개 특강과 북토크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운영합니다. 특강에 앞서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격려하고자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교육감님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인천교육포럼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모두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인천교육포럼과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고민과 지혜 나눔 활동이 온라인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박형주 아주대학교 총장님의 교육의 미래에 대한 강의와 온라인 대화를 통해 인천교육의 미래 비전을 그리는데 생각과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비전에서 삶의 힘이란 바로 생각의 힘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힘이란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적은 문제를 긴 시간 동안 궁리하며 풀어내는 것이며 낱개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비판을 통해 온전한 지식을 만드는 힘입니다. 코로나19가 쏘아올린 교육의 대변화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배움이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탄탄하면서도 유연한 생각과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지만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높고 파란 가을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 인천교육포럼 회원님들의 고민과 실천 덕분에 우리 인천교육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학창시절에 수학을 좋아하셨나요? 전 수학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수학은 제게 어렵고 힘든 과목이었고 수학 시간은 늘 무서웠고 긴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강의를 해주실 강사님께서는 수학에 빠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세계적인 수학자이시면서 교육자이시고 우리나라의 수학의 대중화와 교육의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고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아주대학교 박형주 총장님을 모시고 교육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청해 듣겠습니다. 박형주 총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저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하게 됐는데요. 항상 기술적인 문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아마 그 유튜브 송출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한번 아껴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제목은 좀 거창하게 교육의 미래라고 지었는데요. 제가 수학자이다 보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수학자의 강연은 평생 처음 듣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에 가서 강연할 때.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얘기하게 될 거고, 오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또는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인용할 텐데요. 대부분은 수학에 관계된 사례들입니다. 제가 아는 게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아는 것들이 그런 수학에 관계된 분야들이어서,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 밀레니엄 세대를 만날 때 당혹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대학 총장이 된 지 한 2년 8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 임기니까 이제 많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 열심히 그래도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 하나는 매주 월요일마다 점심 먹고 나서 12시 45분부터 30분 동안 도서관에 있는 카페에 가서 학생들과의 티타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지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요즘 학생들은 문제가 생기면 안 참고 가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큰 학습의 시간인데요. 오는 학생의 한 반 정도는 민원을 가지고 옵니다. 기숙사에 비데 달아주세요. 어떻게 요즘 화장실에 비데가 없나요? 이런 거. 강의실이 우리 반은 30명인데 20명짜리 강의실에 좀 들어가 있어요. 옆방은 지금 15명인데 50명짜리 강의실에 있고 이거 바꿔주세요. 이런 거. 민원 가지고 많이 오고요. 그래서 많은 민원들은 정말 제가 메모 한 장 담당 부서에 전달하면 바로 해결되는 민원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이게 가면은 많이 해결된다라고 소문이 나서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경우 심각한 질문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지금 대학원도 합격했고 회사도 합격했는데 어디 갈까요? 이게 진로 문제. 그 다음에 대학원도 떨어지고 회사도 떨어졌어요. 어떡할까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되고 약간의 인생 상담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어디 가서 얘기하기 힘든 문제를 갖고 오기도 해요. 예를 든다면 성소수자 학생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학생들 명단을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면제해달라. 이런 걸 갖고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제가 평교수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많은 것들을 여기서 겹하거든요. 근데 제 2년 8개월의 경험을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은 이 세 단어다. 간단해야 되고요. 복잡하게 설명하면 듣다가 저 총장님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그래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 그래서 간단해야 되고요. 재밌어야 돼요. 따분한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놀라운 건데, 공정함이라는 거에 대한 이 밀레니얼 세대의 의식과 우리 기성세대의 의식 간에는 정말 큰 격차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격차가 있냐면, 예를 든다면은 학군단 ROTC 학생들이 이제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4주씩 훈련을 가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하필 수강 신청이 그 기간에 해요. 그러니까 수강 신청을 하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이제 그러니까 훈련소에 입소한 학생들은 별도의 기간에 수강 신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합리적인 요청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려고 했죠.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같은 동료 학생들의 문제인데 왜 얘네들이 이렇게 나랑 생각이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기 과목은 1분, 2분이면 이게 다 차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은 거기에서 그러니까 특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정함이라는 거의 문제가, 그러니까 저희 세대의 생각에는 우리 같은 동료 학생들이고 어려우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해해주자 생각할 것 같은데, 저것과 공정함과 특혜에 관한 의식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도 요즘 학생들의 그런 의식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함과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이해하고, 학생들의 그런 문제들을 적어도
공감해주고 출발해야지. 너 왜 그렇게 친구들 문제 그렇게 이해심이 없니?라고 이렇게 혼내는 순간 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매주 월요일 티타임이 정말 그래서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인데요. 오래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데요. 그래서 추석 지나고 한 1, 2주 지난 다음에 이 철저하게 안전수칙을 지켜서 학교 카페에서 한번 다시 재개해볼까 현재는 생각 중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강의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때 얘기하면서 좀 더 듣겠습니다. 약간의 도발적인 질문들을 제가 몇 가지 할 겁니다. 첫 번째, 학교는 지식전수기관인가? 잘할 때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학교는 지식전수기관이라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게 유효한가?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21세기 학생을 20세기의 교실에서 왜 19세기 지금 저기를 가르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은 19세기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는 지식전수기관이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지식이 쏟아지고 그리고 그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금방 옛 지식이 되고 기업에 취업해도 자기가 취업을 해도 직장에서 지식의 유효기간이 짧아요. 그걸로 얼마 모르면 못 버텨요. 결국은 새로운 걸 배워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배우는 능력이 결국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업들도 새로운 신입 직원을 뽑을 때 이제 그동안은 지식을 테스트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학습 능력을 테스트할 겁니다. 와가지고 필요할 때 얘가 잘 배울 건가. 저는 기계공학과 나와서 전자공학 그거 잘 몰라요. 이런 사람들 요즘 싫어합니다. 기업에서 인력의 필요에 따라 그쪽 부서가 너무 남으면 이쪽 부서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 몰라요 하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학습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는 지식 전수기관이 아니라 학습 능력 전수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업에서 그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화를 가장 빨리 느끼는 곳이 기업인 것 같아요. 구글의 최고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썼는데요. 임사가 아니라 인사입니다. 이 HR 담당자입니다. 이 최고 HR 담당자인데, 인사 담당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구글에서 너무나 빨리 바뀌고, 어떤 프로젝트도 그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또 다른 프로젝트로 이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 분야의 능력자를 채용해도 그 사람이 그 프로젝트가 끝나는 순간 효용이 끝난대요.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프로젝트가 끝났어도 그 사람이 일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이 프로젝트 끝났다고 그 사람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딘가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구글에 부디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없다면 어떡하겠느냐. 그분은 다른 길을 찾아야 되겠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가웠게 들릴 수 있는 말인데 이게 요즘 지금의 어떤 변화의 제1선에 있는 기업에서 말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필요하다면 다른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소양이 있어야 되고 그걸 배울 준비가 돼 있어야 그래야 그 안에서 살아남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하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이버 서비스 총괄 전무이신 유봉석 전무를 만났는데요. 이분이 이제 지식인을 만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네이버 서비스라는 게 지식인과 각종 강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관장하는 분인데 거기에는 또 사전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수학 사전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네이버 수학 사전에 가서 네이버 수학 무슨 질문 치면요. 무슨 피타고라스 정리 치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학교에 있는 교재보다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중간중간에 거기서 사용되는 왜 다른 수학적인 사실들이 쓰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다 링크가 돼 있어서 만약 자기가 읽다가 그거 모르면 그거 누르면 거기로 가서 다시 또 거기에 대한 또 수학사전이 나와서 학습이 가능해요. 사실은 학교 교실에서도 저는 이걸 학습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학이라는 거의 특성상 그걸 어떤 개념을 알기 위해서 또 필요한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 교실에서 한 선생님이 다 가르쳐주기 힘듭니다. 얘가 또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 링크를 이용해서 계속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내려가서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뭘 배우는데 걔가 링크를 통해서 내려가서 초등학교 걸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미 구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어떤 회의에서 만났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네이버 내에도 문과
출신의 직원들도 있고 이과 출신의 직원들도 있는데 보통은 예전에는 직역이 나눠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문과 출신의 직원들은 기획이나 어떤 뭐 경영이나 관리 이런 쪽이었고 이공계 출신 직원들은 이제 개발 그 프로그램 짜고 이런 개발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 두 개가 이제 크로스되고 이 구별이 모호해진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공계 출신의 관리자와 기획자도 나오고 반대로 문과 출신의 개발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앞으로도 이제 직원들이 미래에 이제 이것만 하다가 여기가 인력이 남을 수도 있고 이쪽이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동이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역 확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와 통계 분석 교육 프로그램을 문과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이버 내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에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인기 폭발이어서 원래는 잠깐 이제 한 시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너무 요청이 많아서 결국 연장해서 계속 하기로 했다고 한 번 더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문이과 구별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문이과 통합 세대가 아마 지금 고2죠? 지금 첫 세대가. 근데 이제 2년 뒤면 걔네들이 대학에 올 거고 그래서 지금 대학은 다 이제 멘붕이에요. 지금 이 미적분 모르는 애들이 공대 올 텐데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이제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대학교 교과 과정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뒤집어 엎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요. 저희도 지금 내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준비할 건데 새로운 교과 과정을 간단치는 않은데 이미 현장에서는 문이과 구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1970년도에 그러니까 50년 전입니다. 50년 전에 쓴 책 퓨처 샥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필요할 때 배우는 능력이 있어야 살아남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50년 전에 예전의 문맹은 읽고 쓰기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21세기 미래의 illiterate 문맹자라 함은 필요할 때 배우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필요할 때 배워야 되는데 그거 못 배우는 못하는 사람은 나 그냥 이미 알고 있는 것만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문맹이라. 문맹의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 이게 50년 전에 한 말인데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문맹을 깨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법 전수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배우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건데 learn to learn이에요. 배우는 법을 배운다는 게 결국은 너무 지식이 출현이 빠르다 보니 결국은 학습 능력이 필요해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는 지식 축적에서 배움과 문제 해결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인천 교육에 이게 지금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좀 큰 주제로 말한다면 지식 축적에서 배움과 문제 해결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지금 타이포인데요. 묵은 MOC입니다. C. Massively Open Online Courseware인데, 그러니까 온라인 대학입니다. 온라인 학교. 이게 온라인 학교인데요. 미국의 온라인 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콜세라, 뭐 edX, 뭐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콜세라. 굉장히 큰 스탠포드가 만든 온라인 학교고요. 하버드와 MIT가 공동으로 만든 온라인 학교도 있습니다. edX라고, EDX. 그래서 이 세계적인 대학들이 이런 온라인 대학을, 온라인 학교를 기업화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핀오프 시켰죠. 근데 이 콜세라닷컴을 한번 가보시면, 콜세라닷컴입니다. 칩이 나옵니다. 콜세라닷컴인데, 여기 가보시면, 뭐 인기 탑 10 과목 뭐 이런 거 쭉 있어요. 근데 거기 인기 탑 10 과목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거 넘버 2 과목이 이겁니다. 제목입니다. Learning how to learn. 배우는 법 배우기. 이게 그 과목의 제목이에요. 배우는 법을 가르치는 과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까지 이게 2년 전 기준이면 이게 2년 전 기준으로 175만 명이 수강했습니다. 이제 아마 올해 지금 기준으로는 아마 200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200만 명이 수강했어요. 수강생의 상당수는 그러니까 수강생의 상당수는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이런 과목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배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제는 필요해졌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학교는 이제는 지식 전수에서 그러니까 배움과 문제 해결의 어떤 곳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배우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인데요. 문제 해결 능력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질문할 수 있어요. 타고나는 거냐 아니면 배우는 거냐.
어떤 사람들은 이거 타고나는 거라고도 하거든요. 선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하고 싶은데요. 문제 해결 능력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거냐? 얘가 이제 저는 예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게 이해할 방식이 어떤 예를 봐야 저는 잘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남한테 얘기할 때 예를 많이 듣습니다. 에콜 42라는 게 프랑스에 있는 학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아마 다큐도 아마 어디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 미네르바 스쿨하고 에콜 42가 가장 잘 나가는 학교입니다. 요즘에 그 변화된 시대의 그런 그 새로운 교육 모델로 두 학교가 미네르바 스쿨과 에콜 42가 자주 나옵니다. 에콜은 프랑스어로 학교, 스쿨입니다. 에콜 42라는 이 학교에는 잠깐만요. 그 페이지를 빠뜨렸네. 왜 없지? 한 페이지가 빠졌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한 페이지가 빠졌는데 제가 에콜 42를 소개시켜놓은 페이지가 있었는데 에콜 42는 학교인데요. 매년 입학시험을 치르는데 8만 명이 지원을 한대요. 그 중에 3천 명을 뽑거든요, 매년. 근데 그러니까 그 8만 명을 입학시험을 라피신이라고 하는 게 그 에콜 42 입학시험인데 그걸 한 달 동안 치릅니다. 4주 동안. 입학시험을 4주 동안 치르는데 입학시험이 뭐냐면 학생들한테 그 어떤 프로젝트, 문제 이런 걸 주는 거고 애들한테 자기들끼리 팀을 이루어서 학생들 명단이 미리 공개돼요.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만나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든지 하여간 팀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 해결하라고. 이게 입학시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입학시험의 기준은 그 문제 해결 능력과 인성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애들이랑 잘 협력해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면은 나는 너네보다 똑똑하니까 나 혼자 할래, 뭐 이런 거를 가차없이 떨어뜨리는 이런 식의 입학시험이에요. 근데 그걸로 3,000명을 뽑아서 그 교과 과정이 뭐냐면 교수도 없고 강의도 없어요. 대신에 각종 동영상 강의가 무상으로 제공돼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학생들이 하는 건 뭐냐면은 기업에서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기업에서 이미 했던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이미 끝난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서 무슨 갤럭시 폴드 무슨 개발 프로젝트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새로운 아이폰 무슨 10 프로젝트 이런 거, 아이워치 이런 거, 애플 워치 이런 프로젝트 이런 하여간 프로젝트를 다 그 프로젝트에서 있었던 문제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오픈해요. 학생들이 그 중에 팀을 만들어서 고릅니다. 하나를. 우리 이 프로젝트 하자.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해결하면 프로젝트 하나를 해결하면 애들이 레벨 0부터 레벨 1, 레벨 2 이렇게 올라가요. 가지고 레벨 21이 되면 졸업장을 줍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문제는 그 프로젝트를 하다가 모르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코딩을 해야 돼요. 그 모든 프로젝트가 코딩하고 관계 있어요. 코딩을 해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동영상 봐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배우는 건 문제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지, 그러니까 배운 지식이 문제 푸는 거를 드라이브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풀이가 지식을 드라이브 하는, 배우는 이런 식의 교육 방식이에요. 여기는 지금 기업들이 열광하고요. 여기 졸업생들을 입도 선매하려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취업률 당연히 100%고 이렇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하는 가장 성공적인 요즘 새로운 학교의 모델로 여겨지거든요. 그 한 페이지가 제가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런 과목이 없다고 돼 있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나오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 대신에 그런 지식을 배울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동영상을 제공하고 교재를 제공해서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게 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무슨 그 링크가 딸린 사전, 그래가지고 사전이 아니라 단지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실제로 학교 교재보다 더 자세한 수준으로 설명을 하고 그 링크를 통해서 계속 학습이 가능한 이런 종류의 이제 학습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에콜 42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면, 제가 했던 질문은 문제 해결 능력은 교육될 수 있는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제 답은 후천적인 것 같다. 교육될 수 있다. 그 프로젝트를 해결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의 그 어떤 쾌감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 쌓여서 21단계가 돼서 졸업을 하면
뭐 자기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될 거 아니에요. 그걸 왜 해결 못 하겠냐고요. 이미 20번이나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문제 해결형 수업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핀란드에서 2016년부터 전국에 의무화된 새로운 과목이 현상 기반 학습이라는 건데요. Phenomenon Based Learning, 현상 기반 학습인데 제가 그 얘기는 아마 옛날 2015년 명견관리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핀란드 실제 가서 봤더니 Phenomenon Based Learning이라는 현상 기반 학습은 모든 학교에서 매년 한 교사는 반드시 세 과목 이상에 모여서 하나의 과목을 설계해야 되는 게 의무가 됐어요. 모든 교사의 의무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제가 갔던 시범 학교에서 하고 있던 과목을 하나 참관했는데 중학교를 가서 그 과목은 뭐였냐면 역사 교사, 그다음에 수학 교사, 그다음에 화학 교사, 그다음에 텍스타일 옷 만드는 그런 교사, 텍스타일 과목 교사. 이 네 과목의 교사들이 모여서 만든 과목이었어요. 제가 참관한 과목이. 제가 갔더니 무슨 이제 기름 이런 거 놓고 막 확 실험하고 있는 반이었는데 가서 그래서 교환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과목이 현상 기반 학습에 이제 그 당시가 2015년 말이어서 이제 전국에 의무화되기 전에 헬싱키가 먼저 헬싱키에 있는 학교들이 다 시범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시범의 거의 막 끝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봤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교환을 봤더니 핀란드 해변에 유주선이 좌초했다. 기름을 잔뜩 실어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한 학기 동안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몇 주는 역사 교사가 진행했더라고요. 역사 교사가 뭐였냐면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들 다 뒤지고 찾아서 각 정부는 어떻게 이걸 대처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찾는 걸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갔을 때는 화학 교사가 하고 있었는데 기름과 그러니까 석유하고 물하고 섞어인 거에다가 어떤 걸 하면 이게 분리되나 이런 걸 실험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교사가 하는 차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걸 대응했을 때 가장 빅데이터 방식, 빅데이터 이거가 잘 해결됐고 국민들의 민원이 제일 적었고 이런 것들을 다 그래서 가장 이펙티브한 메서드를 찾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현상 기반 학습을 개발하는 게 모든 교사의 의무가 됐고 2016년부터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제가 거기 이제 핀란드 교육위원장을 만났어요. 핀란드 교육위원장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거기는 교육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하고 같은 걸 겁니다. 그분을 만나서 제가 질문했어요. 교실도 내가 가봤는데 이제 문제를 느낀 거죠. 가봤는데 애들이 실험도 하고 좋아는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빅데이터 분석도 하고 다 좋은데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애들이 배우는 건 별로 없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그냥 하기만 하자. 그러니까 이게 learning by doing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배운다는 게 있긴 한데 얘네들이 실제 지식을 섭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놀고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래서 애들이 활동도 하고 재밌어 하긴 하는 것 같은데 그걸로 근데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애들이 뭔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활동이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라고 제가 물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자율학습의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활동으로 끝나고 학습으로 안 이어지는 게 현재 우리나라 자율학습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거기서도 제가 그런 비슷한 문제를 느꼈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그분이 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애들한테 배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애들이 거기서 배울 걸 기대하지 않는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하고 나면 화학을 가지고 이 석유하고 물하고 어떻게 갈르는지를 알아내서 이런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구나. 다 맞게 화학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수학을 가지고 통계를 배우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방식이 제일 효과적이고 이런 거 분석할 수 있다. 다 맞게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 학습의 동기를 모티베이션을 줄고 거기서 찾아라는 거지 그 학기에 그걸 통해서 배우라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과목의 목표는 to motivate. 그러니까 motivate 하는 거지. 애들한테 네 이거 하면서 필요한 거 다 배워라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활동이 학습과 연계되고 이어져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금 자율학기가 그 부분이 좀 더 설계돼야 될 것 같아요. 활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떡 만들기 뭐 이런 것도 하고 여기 무슨 네일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봤더니 그 과목 그 많이 하는 과목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애들 재밌어 한대요.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재밌어 하고 아주 신나하고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 학기에 뭐 했는지 잊어먹는데요. 왜냐하면 그때는 재밌었는데 그 다음에 그거가 자기가 그 다음에 계속 해야 되는 일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이 학습과 연계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핀란드는 그 점에 관해서는 상당히 확실한 철학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 저는 보통은 융합과 연결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그 혼용됩니다. 비슷한 단어로 사용되고 저는 이 두 단어를 좀 구별합니다. 그 약간 저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융합이 이런 용광로 같아요. 이런 용광로. 여러 가지 다른 재료가 막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상이한 재료가 들어가는데 나올 때 하나로 나와. 그러니까 나오는 하나가 굉장히 훨씬 더 좋은 것일 수 있겠죠.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융합인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들어가는 것들이 각각의 개성이 있고 성질이 특성이 있고 그것들이 또 필요한 때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조금은 폭력적이고 조금은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연결이라는 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각각의 아이덴티티가 다 계속 보존되고 특성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연결을 되고 협력해서 새로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개념이어서 융합보다 훨씬 소프트하고 저는 미래가 융합의 시대라기보단 연결의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의 제 키워드는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 책 중에 하나, 그 최근에 진 책의 제목도 그래서 연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책의 키워드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사례를 들려고 하는데요. 이질적인 게 만나고 연결되면 어떤 파격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떤 혁신이 생길 수 있을까의 사례들인데요. 요 얘기는 제가 이제 옛날에 세바시에서 한번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그 뒤에 이제 어쩌다 어른? 이라는 프로그램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고 제 책에도 아마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시간이 오늘 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좀 이거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The Lady with the Lamp인데요. 이게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에 홀로 회진하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을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원래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처음 쓴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백의의 천사 를 이제 표현한 말인데요. 이분이 나이팅게일인데 이분이 이제 램플린 여인이죠. 이제 이 전쟁에 갔어요. 크림 전쟁, 3년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은 150만 명이 참전해서 양쪽에서 80만 명이 죽은 엄청나게 큰 전쟁입니다. 근데 거기서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제 이 간호사 나이팅게일이 질문해요. 왜 이렇게 많이 죽지? 그랬더니 다른 간호사들이 이 바보야, 총 맞고 칼 맞아 죽는 거지 전쟁터니까 이렇게 했겠죠. 바보 같은 질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사실은 열심히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노력하는 간호사들 눈에는 바보 같은 질문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 시간에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지, 그죠? 그게 이게 통상적인 거죠. 이런 질문이 오히려 그 전쟁의 한 현장에서는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질문만이 아니라 답을 할 무기가 있었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수학의 천재로 알려져 있고요. 나이팅게일은. 그래서 자기 수학적 재능을 여기서 씁니다. 각종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죽지 하고 비탄에 사로잡혀서 질문하고 끝나지 않고 답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 놓고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고서는 무슨 뜻이냐면 총 맞고 칼 맞아 죽는다고 그랬는데 정작 데이터를 보니까 총 맞고 칼 맞아 죽는 사람은 많지 않고 대부분은 무슨 감기 걸려서 병원에 며칠 있다가 거기서 병에 걸려 죽는다.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더러운 물과 뭐 이런 혼탁한 공기에 이런 것 때문에 병에 걸려 죽는다는 걸 증명합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가 원인이 아니었다. 그리고서 그걸 보통 사람의 눈높이로 설명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이게 나이팅게일이 발명한 나이팅게일 장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보통 통계나 수학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이 사람이 쉽게 설명하는 재능이 있었다고 그래요. 특이한 재능이죠. 그래 놓고서는 게다가 이 사람은 행동하는 양심, 그러니까 알고 끝나지 않고 진짜 뭔가를 바꾸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이제 실제 액션을 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게 이제 무시됐어요. 전쟁터니까. 지휘관도 어쩌겠어요. 지금 매일 수백 명씩 죽어 나가는데 어쩌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서 포기 안 하고 언론에 이제 호소합니다.
여기서 포기했다면 세상은 안 바뀌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그 영국 신문 더 타임즈의 당시 편집장이 존 딜레인인데 이분한테 이제 각종 자료와 데이터를 보내고 봐라 안 죽어도 되는 젊은이도 죽잖아 죽고 있어 막 이렇게 알리는 거죠. 이게 이제 존 딜레인이 이걸 대서특필해요. 그러고 나서 영국이 다 뒤집힙니다. 당시 20만 명이 참전했는데 그 뭐 형제 자매 친구까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뭐 나라가 들끓고 뭐 의회가 영국 의회가 다 이제 뒤집어지고 그래갖고는 요 책은 딜레인스 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제목, 이 책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영국 정부를 무너뜨린 크림 전쟁에서의 제1선의 보고서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로 인해서 영국이 다 뒤집어지고, 결국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흑해까지 가가지고 나이팅게일을 면담하고, 그러고 나서 영국 총리가 잘리고, 영국 내각이 총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영국 한 정부를 무너뜨린 이제 여자인 거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세상이 바뀐 건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새로운 내각이 들어서고서 이제 이동식 그 위생병동을 현장으로 보냈다는 건데, 그러고 나서 사망률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10,000명이 병원을 가면 옛날엔 4,200명이 죽었는데, 이제 200명만 죽는다. 그러니까 죽었어야 돼 4,000명이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적인 간호로 몇 명을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의 변화는 못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큰 변화는 한 개인의 헌신으로 만들어진다기보단 정말 그런 그 문제를 이해하고 그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는 거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다른 간호사들 헌신적인 분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분들로서는 그분들은 정말 그냥 열심히 간호해서 구할 생각만 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시각을 바꿔야 세상이 바뀐다는 그런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간호학과 소학이라는 전혀 이질적인 그 분야를 연결해서 세상을 바꾸는 데 성공한. 그래서 연결의 사례. 아까 제가 오늘 연결이라는 게 오늘 키워드라고 그랬는데, 연결의 성공 사례를 하나, 그러니까 든 건데요.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영국 왕립통계학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의원이 됐고, 지금은 위대한 통계학자로도 불립니다. 역시 연결의 사례인데요. 이제는 미술을 하는 미술과 수학의 만남인데, 화가와 수학자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혁신이 또 생긴 사례가 있어요. 이분은 우리가 대부분 다 아는 분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모르는 게 없는 사람, 모든 분야를 다 섭렵한 그런 유니버설 주니어였습니다. 보편 천재, 정말 모든 걸 못하는 게 없는 천재. 근데 이분은 대부분 모르시죠. 루카 파치올리라고. 회계학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아요. 이분이 근대 회계학의 아버지입니다. 회계학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대 회계학의 수학자이고, 그리고 신부고, 수도사고. 근데 당시에는 음악가, 미술가, 무슨 과학자 이런 사람들을 왕가나 귀족들이 후원했거든요. 자기네 집에 같이 살게 하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이런 모차르트도 왜 작품을 무슨 그런 왕가의 후원을 받아서 하고 귀족이 이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과학자들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빈치가 1452년생이니까 30살 때 밀라노의 스포르자 공작의 제안을 받아서 그 후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공작가에서 이제 실제 거주하고, 그러면서 정원에 연못도 만들고 막 건축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사람 못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파치올리는 다빈치보다 5살 많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50세 때, 그러니까 다빈치가 먼저 스포르자한테 가고, 그러고 나서 15년 뒤에 여기도 이 A입니다. 스포르자 공장 밑에서 역시 후원을 받는 이제 수학자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훨씬 고참이죠. 나이는 5살 어리지만 그 공작가에서 훨씬 고참이 됐겠죠. 같이 일하게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이 생활하면서 사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빈치가 신세계를 보는 거예요. 아니 저런 게 있었어. 수학을 이 사람은 거기서 이제 자기는 모든 걸 천재니까 해보고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제일 최선의 해답을 찾고, 이런 걸 익숙한 사람이에요. 연못, 건물 짓고 이런 것도 이것저것 해봐가지고, 이거 이렇게 줘야 되겠네 딱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이상한 인간은, 이 파치올리라는 사람은 이제 여기 이제 자기보다 한참 이제 늦게 왔잖아요. 15년 늦게 와가지고, 이 사람은 안 해보고서도 알아. 수학의 힘이 그거거든요. 안 해보고서도 알거든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측의 힘이, 이게 수학의 힘이거든요. 기상예보 수학으로 합니다. 기상예보를 공기의 움직임, 대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각종 물리 법칙으로 다루는 미분 방식을 만든 다음에 그걸 수치적으로 풀어가지고 컴퓨터를 풀어서 그래가지고 내일 날씨 예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보고서도 알아. 그 이상한 인간인 거죠. 이 다빈치 눈에는. 아니 저 인간은 어떻게 안 해보고서도 알지? 이런 거죠. 그래서 열심히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랬더니 정말 새로운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재가 수학까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다빈치가. 그래서 서로 이질적인 사람을 이렇게 같이 같이 놓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질적인 사람 모아놔가지고 맨날 싸우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뭐 저런 애가 다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는 하루에 열심히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해본 다음에 딱 답을 내는데 얘는 한 1분 있다가 이거야 하고 답을 내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3년 뒤에 책을 공저합니다. 루카 파치올리가 썼고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워낙에 다빈치가 유명한 화가니까. 근데 그거에 이런 인체 그림도 그리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수학적인 개념을 다 설명하는 이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공저하는데 제목이 Divina Proportion인데 영어로는 Divine Proportion이에요. 신성한 비례. 그러니까 황금비라거나 이런 건축에 사용되는 그다음에 원근법. 당시에는 원근법이 출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원래 인류가 15세기까지 원근법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림들을 보면요. 가까이 있는 거랑 먼 데랑 똑같아요. 사이즈가. 사람이. 그러니까 그 원근법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원근법이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런 거의 수학적 원리를 여기서 다 이 책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그런 큰 영향을 끼친 이 작품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두 이질적인 인간의 연결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만드는 그 뒤에 이 르네상스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만드는 혁신의 사례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세드릭 빌란이라고 필드상을 받은 유명한 수학자인데 이 사람은 또 정치 영역으로 가서 하원 의원이 되고 이분이 2010년에 필드상을 받았거든요. 2010년 받고 2017년에 프랑스 하원 의원이 되더니 프랑스의 빅데이터 혁신, 이노베이션을 이분이 다 정책을 세웠습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게 카리비아의 해적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이런 장면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주구장창 카메라 놓고 바다에서 이렇게 있다가 재수없게 찍었을까? 그랬을 것 같진 않죠. 실제로요. 현장을 직접 정말 재수없게 찍어도 나중에 이걸 화면으로 보면 그렇게 리얼해 보이지 않는답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으니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 그림을 그려서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아니고 CG로 했을까? 컴퓨터 그래픽스.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요. 유체역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수학의 분야이기도 하고 물리학의 분야이기도 하고 기계공학의 분야이기도 한데 항공사에서 많이 쓰는 보잉사에는 유체역학 전문가가 뭐 1,500명 있다고 그러는데 항공기가 빨리 가면 이 공기가 유체처럼 작동하니까 그거 어떻게 설계해야 이제 저항이 적을까 막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죠. 근데 이분이 유체역학을 썼어요. 이 장면이 유체역학으로 만든 장면입니다. 물도 유체니까 이거를 기술하는 방정식이 있는데요. 유체역학의 기본 방정식이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이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이 이게 풀기도 힘들어서 이게 이그젝 솔루션 찾는 법 아직도 몰라요. 그냥 이게 수치적으로 근사해만 찾을 수 있는데 이걸로 풀면 처음에 모양이 이랬고 그다음에 바람의 방향은 어떻고 등등을 다 집어넣으면 0.1초 후에는 모양이 어떻게 바뀔지 0.2초 후에 어떻게 바뀔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거든요. 컴퓨터를 통해서. 예측의 힘이 수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0.1초, 0.2초 이렇게 해가지고 화면에다 쭉 시간별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장면인데요. 이렇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만든 실제가 현장 가서 찍은 그런 장면보다도 훨씬 리얼하다고 합니다. 이걸 만든 분이 이 사람인데요. 이분은 UCLA에서 응용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스탠퍼드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인데 이분이 아카데믹 기술상을 2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수학과 헐리우드를 연결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상이한 분야가 연결되면 이렇게 혁신이 일어나고 예상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돈 많이 번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이 제임스 사이먼스라고 아주 유명한 수학자였는데 지금도 물리학에서 게이지 이론에서 유명한 이론이 촌 사이먼스 티어리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요. 그거를 사이먼스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월스트리트로 수학을 어느 순간에 그만두고 월스트리트로 진출했는데 이분인데요.
억만장자가 됐고 세계 100대 그 부자 항상 70대 80대 부자 하다가 요즘 은퇴한 지가 꽤 되셔서 지금은 아마 100이 뭐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이분은 그러니까 투자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서 처음 시작한 게 커런시 트레이딩이라고 그래가지고 환 투자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창업을. 환 투자는 뭐냐면 그 환율이 다 맨날 바뀌잖아요. 근데 달러하고 뭐 원화, 달러하고 엔화, 달러하고 뭐 유로화 막 이런 비율들이 막 있을 텐데 또 유로화 대 원화 막 이런 것도 서로 막 얽혀 있잖아요. 여기가 가치가 바뀌어서 이쪽 환율이 바뀌면 다른 것도 연동돼서 막 바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잠깐 시차가 있거든요. 뭐 1초, 2초 시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은 이거의 진짜 가치에 비해서 이게 유로화 대비로는 현재 고평가돼 있다, 저평가돼 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잠깐 몇 초 동안에 그거를 이 수학적 방식으로 탐지해서 그 순간에 그 사고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그런 모델 가지고 처음에 이분이 그걸로 성공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헤지펀드 만들어서 성공했는데 이분이 2014년에 제가 한국에 초청해서 오셨었거든요. 그때 모시러 간 그 장면인데요. 가지고 제가 대중 강연을 이제 만들었어요. 서울 세계 수학자대회를 코엑스에서 했는데 그 기간에 코엑스에서 대중 강연을 이제 일반인을 위한 강연을 이분을 모셔가지고 했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애들 데리고 이렇게 오셨는데 4,00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그때 제가 놀란 게 광고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그때 놀란 게 우리나라 그 어머니들의 정보력. 이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세계적인 뭐 갑부고 저분이 수학자였고 그러니까 혹시 우리 애가 수학 너무 싫어하고 수포자인데 혹시 이런 사람 강의 들으면 나도 수학 좀 할 거야 뭐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을까 싶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정말 내가 참 이분들이 정말 엄마들이 정말 대단한 정보를 갖고 있구나 느꼈어요. 그때 오셨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그분의 강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냐면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많이 오셨네요 하더니 올 때도 자가용 비행기 타고 왔어요. 자기 스태프들 자기 비서랑 뭐 다 이렇게 데리고 그리고 뭐 그래서 이거 원래는 그런 이제 강연을 초청할 때는 저희가 여비도 드리고 이제 강연료도 드리는데 도저히 저희가 여비를 지불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자가용 비행기 비용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래서 뭐 비서실장한테 어떡하죠? 그랬더니 막 웃더니 비용에 대해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돈 내고 그냥 정말 이분이 좋아서 그냥 오셔가지고 강연을 했는데요. 강연을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이 이제 어릴 때 집안이 그래도 조금 잘 살았나 봐요. 근데 그래서 자기 주치의가 있었대요. 집안에 패밀리 저 닥터가. 근데 주치의가 이제 얼마에 한 번씩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가족들 한번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어릴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천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것저것 맨날 뭐 질문도 던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의사랑 친했대요, 자기가. 근데 그때 의사가 자기 보고 그랬대. 너같이 똑똑한 애는 나중에 커서 의사가 돼야 돼. 그래가지고 새로운 치료법도 개발하고 아픈 사람도 도와주고 이래야 된다고 자기한테 넌 꼭 의사 되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70평생 살아보니 자기가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는데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한 거가 그때 그 주치의의 말을 안 것이다. 의사가 안 된 것이다.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그랬으면 물론 의사로서도 좋은 보람 있는 일들이 있었겠지만 자기처럼 이렇게 서로 굉장히 다른 영역들을 이렇게 수학자이기도 했다가 투자자이기도 했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동적인 삶을 살았겠느냐, 다이내믹한 인생을.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분이 번 돈을 가지고 굉장히 큰 재단을 만들어서 아주 기부를 많이 했어요.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미국 정부가 했던 그게 뭐냐면은 미국의 낙후된 도시에 그런 빈민가 이런데 슬럼가 이런데 있는 학교들에다가 교사 봉급을 반을 지원해줘서 쉽게 말하면 다른데 교사 월급의 2배가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였어요. 미국에서 한동안 했었는데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근데 그 돈의 대부분을 이 사람이 냈습니다. 개인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빈민가에 하버드 출신, MIT 출신 이런 애들이 교사로 가기 시작했어요. 봉급을 2배 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빈민가에 있는 애들이 오히려 더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 뭐 이런 종류의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일,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자기가 자기 패밀리, 가족 주치의 말을 만약 들었더라면 그런 거 못했을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그랬는데 들으면서 저도 와 그래서 그날 그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와 있었는데 초등학생들도 많이 왔고 저는 그래서 아 저분이 정말 오늘 어떻게 저 얘기를 할 생각을 했을까 한국의 교육 현황을 참 잘 아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어요. 이질적인 분야가 연결돼서 이렇게 아주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사례들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뭡니까? 한우물 판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한우물 파지 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라도 하려면 한우물 팔아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한우물 파다가 거기서 물 안 나오면 어떡하냐. 여러 우물 파가지고 그 중에 하나에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지. 조금 전에 나이팅게일도 간호학과 수학을 했잖아요. 그 짐 사이먼스도 수학과 금융을 했잖아요. 수학과 영화를 했잖아요. 이분은 뭐 그 다음에 수학하고 화가를 미술을 했잖아요. 상이한 영역이 연결돼야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연결이고요. 제 책에는 제가 제 개인사 얘기도 잠깐 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연결이라는 단어에 천착하게 됐을까? 그 책에 보면은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유학 시절에 굉장히 큰 위기가 개인적으로 왔던 얘기를 제가 썼었는데요.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장학금이 갑자기 끊겨서 이제 정말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돌아오려는 그런 그때 시절이 잠깐 있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30살 때인데요. 제가 23살에 유학을 갔는데 20대를 다 보냈는데 이제는 30살도 넘어가고 그런데 갑자기 모든 거가 다 없던 일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뭐 하지? 뭐 하고 살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인생의 저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인생 최고의 위기였는데요. 이제 그때 결국 그걸 제가 이제 그래서 짐 싸고 있었어요. 짐을 싸가지고 돌아가야 되겠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러고서 그때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틀에 햄버거 하나로 버티고 이런 시절인데요. 정말로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는데 이제 짐 싸려고 학교 제 연구실에 대학원생도 연구실이 있어요. 거기 짐 싸러 이제 갔는데 그 간날 학교 카페에 앉아 있다가 이제 이틀치 제 식사를 커피 한 잔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제 20대를 다 보낸 그런 장소에서 앉아서 이제 고즈넉한 느낌, 이제 여기를 내가 떠나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앉아 있었는데 제가 그 책에 그 얘기를 좀 썼는데요. 그런데 이제 옆 테이블에서 누가 떠드는 거네요. 근데 그거를 지금도 저는 그게 불가사의한데요. 지금 인생에 정말 이거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정말 힘들 때 그런 시기에 무슨 오지랖으로 그 얘기를 귀 기울여 들었을까. 또 듣다가 무슨 전자공학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순수 수학을 했는데요. 대수기하라는. 근데 그렇지만 저는 대학을 물리학과를 나와서 그래도 공학자들의 얘기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신호 처리 이론에서 무슨 문제인데 듣다 보니 그래서 껴들었어요. 제가 그거 수학에서 이미 해결됐어. 옛날에 70년대 쿨렌서-슬렌 티어렘이라고 이미 다 해결한 거야.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이제 제 이메일 주소 주고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그러면서 논문 이제 이걸 찾아보라고 알려줬어요. 근데 왔는데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네가 알려준 논문 찾아봤더니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다, 야. 그러니까 네가 한번 우리 랩 미팅에 와서 그룹 미팅에 와서 한번 설명 좀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그 전작과 교수님이. 그러니까 그날 옆 테이블에 있던 분 중에 하나가 전작과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버클리 대학에. 다음날 그래서 할 일도 없잖아요. 어차피 일주일 뒤에 이제 한국 가는데 그 사이에는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가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걸로 진짜 앞으로 우리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게 많겠다. 이런 방식으로 너랑 나랑 우리 공동 연구를 좀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근데 한국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졸업하고 가는 거냐고. 그래서 졸업은 못했는데 그래도 하여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장학금이 끊겨서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말인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살면서 인생에서 이게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들 중에 제일 쉬운 문제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다. 네 문제는 자기는 연구비도 많고 네 문제는 내가 너한테 연구조교로 채용해서 너한테 내가 장학금 주면 되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를 채용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제 공동주도 교수가 돼서 제가 박사 논문도 그 순수 수학, 그러니까 알제브레 K 티어리라고 하는 분야하고 그 신철 이론을 이렇게 결합한 그런 걸로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그래서 1부, 2부 해서 1부는 수학, 2부는 전자공학. 그래서 갑자기 순수 수학도가 갑자기 전자공학도 상당히 이제 전문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학위도 받고 교수도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끔찍하게 밤에 자다가 그 생각나면 깨요. 뭐냐면 그때 내가 옆 테이블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혼자 커피 마시고 세상 귀찮아가지고 뭐라고 떠드는 거야? 그러고 그냥 집에 왔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굉장히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모르죠, 물론. 대치동에서 내가 성공하는 강사가 됐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제 인생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남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끼어들어라. 오지랖이 너를 살린다. 그래서 자기 혼자 알고 마는 거가 제일 나쁘다. 뭐 저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 전자공학이 그렇게 신기하게 연결된다는 것도 그때 경험했고, 그래서 그런 인생 경험 때문에 제 생각에 제가 연결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오랫동안 천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 여러 가지 교육 여건이 어떻게 대학에서는 바뀌고 있나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뭐 이런 건 다 아시니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게 대학 입학률입니다. 각 나라에. 한국이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습니다. 보시면 70%좀 되죠? 한때는 80%도 넘었었어요. 지금 이제 70% 낮은, 아직도 세계 1위입니다, 우리가. 대학 진학률이 여기 보세요. OECD 평균이 요거. 그러니까 OECD 평균이 45%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대학 진학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아직도. 내려간 건데도 그래요. 스위스 여기 어디 있는데? 여기. 스위스 뭐 이런 데가 요건가요? 그래도 높은 편이죠. 여기는 55%.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졸자 실업이 사실은 이런 높은 대학 진학률하고도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 제가 스위스도 가봤는데 거기는 따로 기술학교 이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그런데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공업고등학교죠. 이런데 많이 가고, 그런데 그런 학생들도 거의 100% 취업이 되는 그런 또 직장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70% 이상의 대학을 진학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찾는 직역이 제한된 것도 한 이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고등교육에 주는 상당한 챌린지가 있습니다. 도전인데요. 이 표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자주 갖고 다니는 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적어도 이런 기준으로 볼 때는 정상은 아닙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육이 닥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기사인데요. 허핑턴 포스트에 2년 전에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다국적 기업이죠. 어니스트 양에서 신입 직원 뽑을 때 대학 졸업장을 이제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구글도, 애플도, 심지어 기술기업이라고 하는 IBM도 대학 졸업장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다 지난 1, 2년 사이 일어난 일입니다. 옛날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더 이상 대학 졸업장이 우리 회사에서 좋은 직원을 뽑는데 필요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기업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and then what happened? 재작년에 미국 대학에 입학 정원을 다 채운 대학이 30%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 70% 이상의 입학 정원을 못 채웠습니다. 미국에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학의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학령 인구 이런 이슈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이슈인데요. 로컬 이슈인데 그거 말고 글로벌리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전에 보여드렸는데, 그다음에 무기라는 게 있어서 일단 대학의 대체제가 이미 많이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대학을 안 가도 대학의 대체제들 있잖아요. 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기업이 대학 졸업장을 요구 안 해. 그럼 기업이 요구하는 스킬을 다른 데서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묵에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똑같은 현상이 곧 일어날 겁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학령 인구 이슈나 이런 것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거 결부되면 그 굉장히 파괴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재작년 통계를 보면 그 고등교육 포스트 K12라는 거는 킨더가든 투 12 그래가지고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교육, 다시 말하면 초중고 교육을 말하는 거고요. 포스트 K12는 이제 고등교육을 말합니다. 대학 뭐 대학원 이런 거. 근데 고등교육 학습자의 74%가 4분의 3이 대학생이 아니고 평생 학습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등교육이 어쩌면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서 평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로 현재 이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게 좀 느린 것 같아요. 이 속도가. 그 다음에 미국, 이건 2년 전 통계인데요.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기업의 인사 담당자 서베이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고용주 서베이를 해보면 거기에 아주 큰 변화가 뭐냐면, 이전에 비해서, 우리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를 원한다. 뭐 이런 분야의 전공자를 원한다. 뭐 이런 거를 경험한 사람을 원한다. 이런 게 다 없어졌대요. 무슨 말이냐면 특정 영역에 잘 훈련받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주 옛날하고 비교해서는 훨씬 더 낮아졌다. 이것저것 필요한 거 다 필요할 때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 하나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분야가 그 직역이 자기네 회사에서 얼마 버틸지 모르거든. 새로운 트렌드가 새로운 지식이 나오고 새로운 사업이 뜨면 그쪽으로 이전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만 잘하는 사람들은. 아까 구글 인사 담당자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죠. 이거는 이미 인플로이어 서베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결과들은. 시간이 많이 가서 게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초중고 대학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미 이전부터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었죠. 온라인 학교는. 근데 이게 지금 하버드와 MIT가 공동으로 만든 온라인 학교인데요. edX가. 거기에 CEO가 이분이 MIT 교수인데 거기 CEO예요. 이분을 제가 작년에 스위스에서 만났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사람들이 온라인 대학이 기존의 대학을 대체할 수 있겠냐. 그 수업을 다 온라인으로만 듣는데 서로 간에 그 스킨십도 없고 그거 되겠냐. 이렇게 질문을 누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답한 거예요. 자기는 자기 경험으로 옛날에 자기 아마존에서 책 사고 이런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거 안 믿었다. 자기 어디 가서 직접 만져도 보고 책도 가서 좀 읽어보고 하는 재미지. 그걸 어떻게 읽지도 않고 온라인으로 사냐. 이렇게 자기는 옛날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지금 요즘은 자기가 사는 책의 99%는 다 아마존에서 산다. 그런데 지금 너무 좋아서 옛날로 못 돌아갈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그런데 비대면 수업도 마찬가지다라고 그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작년입니다. 코로나 전입니다. 그래서 안 해본 사람이 하는 말 믿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과 모든 교사들, 모든 교수들이 다 이거 경험하고 있잖아요. 해보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교육은. 해봤기 때문에 이게 갖고 있는 그 장점과 그 가능성을 모두 다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분이 작년 9월인데요, 이게. 작년 9월에 쭈리히에서 했던 어떤 그 회의였는데, 거기서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분이 하는 말이, 혁신은 인류를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nnovation is good for humanity.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대학도요, 예전에는 전공교육이 대학교육의 꽃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멀티플레이어를 길러내는 교육. 다른 분야로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교육. 이런 게 이제는 대학도 가야 되고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대학 졸업자의 반 이상이 자기 전공과 무관한 직업을 갖습니다. 근데 자기 전공만 열심히 시키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남겠냐고요. 그래서 초중고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 필요할 때 학습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 결국 모든 것에 우선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뀌었는데요. 게다가 심지어는 전통적인 학교에서 항상 뭐라고 그랬냐면, 온라인 학교는 핸즈온, 직접 해보는 거 이런 거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전통적인 학교를 대체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콜세라에서 콜세라 랩스라는 게 등장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리 녹화된 수업이긴 한데 거기서 자 여러분 이거 해보세요. 그럼 수학 무슨 그림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 툴로 그 이렇게 막 그려야 돼요. 앱에서 해보면 그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 장면으로. 무슨 말이냐면 핸즈온 경험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이 콜세라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온라인 학교들 묵도 놀고 있지 않다. 전통적인 학교의 그런 영역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경쟁자로 보지 말고 차라리 필요할 때 갖다 쓰는 그런 협력자로 봐야지 더 이상 온라인 학교를 전통적인 학교의 경쟁자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그래서 혼합학습,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합되는 블렌디드 러닝은 모든 단계에서 결국 교육의 당장에 이제 교육의 미래를 얘기하려면 블렌디드 러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하고 무관하게. 그렇다면 전통적인 학교는 대학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모든 학교들은 그런 온라인 학교, 묵 같은 온라인 학교와의 차별성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거기보다 잘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은 토론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거는 온라인 학교 못하거든요. 결국은 그게 전통적인 학교의 격차이고 차별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걸 따라잡지 못하면 온라인 학교한테 분명히 먹힐 겁니다. 교육변화, 이제 시간이 다 가서 제가 아마 좀 오버한 것 같은데 정리만 하겠습니다. 교육변화의 방향은 제 생각에는 필요할 때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이것으로 가야 되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제가 프랑스 고등학교 1학년하고 한국 고등학교 1학년하고 중간고사를 상호 교차해서 한번 풀게 한 적이 있거든요. 명견만리에서 한번 실험으로. 근데 둘 다 망했어요. 둘 다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어요.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의베르하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립대학이고 사립고등학교고, 그다음에 어디예요? 서울에 있는 모 사립고등학교. 제가 강연하다가 한번 학교 이름을 얘기했더니 하필 그날 그 자리에 그 학교 선생님이 어디 청중에 있었어요. 나중에 저한테 항의하시더라고요. 좋은 얘기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학교를 밝히시냐, 명예의 문제. 학부모님들이 항의하신다고.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왜냐면은 그게 방송에도 명견만리에서도 파리 고등학교 가서 제가 양쪽 학교 다 가서 직접 감독도 했거든요. 실험 감독도. 근데 그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프랑스 거는 방송에 나갔는데 한국 거는 방송 안 나갔어요. 한국 고등학교 거는. 왜냐면 학부모님들이 항의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의 명예. 그래서 그랬는데 왜 안 좋았나 봤더니 한국 문제가 프랑스 문제에 널 빼더라고요. 문제 수가. 그래서 한국 학생들은 근데 이게 문제는 프랑스 문제는 100% 서술형이야. 다 과정을 써야 돼. 근데 한국 학생들은 그런 거 안 해본 거예요. 탑만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점수 못 줬죠. 프랑스 학생들은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인데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아. 왜 뭐가 문제니? 그랬더니 평생에 이렇게 많은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도저히 양쪽 시스템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기술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앞으로 미래 세상에 필요한 스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은 그다음에 아까 제가 체험학습도 현재 우리나라 체험학습은 학습과 배우는 거, 러닝과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이 체험으로 끝나고 학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를 몇 개 예시를 든 건데요. 이런 걸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피사 얘기도 제가 썼는데요. 피사 이게 2015년 데이터를 보면은 피사에서 우리가 흥미도 최하위가 있고 최상위 국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피사가 그동안 잘했죠.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지만. 근데 흥미도도 낮은 게 언론에서 우리나라 학생들 흥미도가 낮은 걸 계속 이제 많이 방송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흥미도 낮은 게 문제인가 봤는데 이거 보시면 흥미도 최상위가 지금 이러면 우리가 순풍의 돛을 달고 인도네시아로 가야 되나? 태국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무슨 말이냐면 흥미도를 올리는 노력은 물론 필요하지만 이 흥미도를 올리는 게 우리 교육의 최고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로 삼는 곳이 여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흥미도 올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무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과 내용 감축도 물론 많이 감축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그거의 필요성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합니다만 문제는 토론 중심의 체험학습에서도 적어도 애들이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재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한 에콜 42도 가르치는 건 별로 없어도 애들이 배울 수 있는 재료는 엄청 제공하거든요. 적어도 재료 제공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는 재료들은 많이 제공해야 된다. 그 에베레스트를 한 번 올라가 본 사람이랑 동네 뒷산을 1000번 올라간 사람이랑 그 고비를 넘어본 경험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한 번 올라간 사람이 보는 세상이 훨씬 더 넓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한 분야에서의 가볼 때까지 가보는 경험은 한 번은 해봐야 됩니다. 학생들도 교육에서.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얕게 경험해서 하는 거는 많은 걸 알게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에베레스트 한 번도 안 가보고 동네 산들 여러 산들만 1000개를 가는 사람이 보는 세상일 거예요. 평가방의 마지막인데 진짜 마지막인데 저는 그 서술형 평가를 도입해야 된다고 맨날 주장하는데요. 선다형 평가로는 아까 프랑스 제가 파리랑 경험을 얘기했잖아요. 양쪽 중간고사 문제 바꿔서 교차해서 해봤더니 우리나라 애들이 서술형을 완전히 망하더라고요. 근데 프랑스 애들은 그걸로 맨날 바칼로리아가 나폴레옹 때 만들어서 200년 넘은 제도인데요. 프랑스에서 그거 100% 서술형이거든요. 그걸로 맨날 그 생각의 훈련을 받는 애들이 하고 우리처럼 선다형과 단답형 중심으로 훈련을 받는 애들이 10년 뒤에 경쟁이 되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나 애들이 모험을 안 해요. 왜냐면은 단답형과 이 선다형은 틀리면 틀리는 거지 부분 점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서술형은 그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애들이 덜 무서워해요. 틀려도 그래도 망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 모험을 하게 하려면은 적어도 부분 점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론 평가 공정성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못하죠. 학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민감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SAT가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그 많은 애들이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찾아보면 그런데 채점을 인공지능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되냐면 기계학습 방식으로 이런 거는 뭐 어디까지 아는 거고 이런 건 뭘 모르고 이런 걸 다 얘네가 채점하는 인공지능이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부분 점수까지 줘요. 이게 되는 이유는 SAT는 그 문제은행 방식이거든요.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나올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문제은행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은행 방식에서는 인공지능 방식의 채점이 가능합니다. 학습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도 적어도 서술형 문제에 한해서는 문제은행 방식을 도입하면 어떤가.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 방식의 채점을 도입하면 이 공정성 논란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차 채점을 사람이 해야 되겠죠, 물론. 1차 채점을 이제 인공지능이 하고. 이런 방식을 제가 최근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인공지능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서 문제은행 방식에서는 충분히 통합니다. 문제은행 방식이 아닌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에 한해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을 안 해도 되지만 채점 부담이 늘 텐데요. 왜냐하면 서술형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채점에 시간이 걸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수학과학 교육에서도 에세이 숙제, 미적분이 17세기에 출현했는데 미적분이 출현할 때의 유럽의 사회상을 논하라 이런 에세이 숙제 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열심히 요즘 애들 검색 잘하니까 열심히 뒤지면 그러면 뭐 뉴턴이 무슨 천체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뭐 미적분 만들었고 이런 거 다 이제 애들이 찾아낼 거거든요. 그거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미적분을 이상한 인간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당시에 어떤 필연적인 아주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알 거거든요. 그래서 학습이 이유를 찾게 하자라는 건데 에세이 숙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학도 에세이 과목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채점을 하려면 힘들죠. 교사의 채점 부담이 늘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는 어문계열 교사들 중에 시수가 요즘 좀 줄거나 조금 시수가 여유가 있는 그런 과목, 그런 분야가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제 교육을 통해서, 연수를 통해서 그런 에세이 숙제의 채점 같은 거 역할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채점 쉐어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이 이게 아시다시피 수포자가 늘어나고 한 교실에서도 영재와 수포자가 같이 공존하잖아요. 그렇다고 우열반을 편성하면은
그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이런 문제가 또 있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려면은 요즘은 딥러닝 방식으로 한 수업 안에서도 그 애들이 이제 애들한테 시스템이 막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은 그 이제 학생이 답을 하잖아요. 그거 보면 아 얘는 지금 뭘 알고 뭘 모르는구나 한 다음에 모르는 거를 그쪽으로 돌아가서 고1인데도 중학교 2학년 거로 돌아가서 그런 거 가르쳐 공부하기 시킨 다음에 다시 오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습 편차를 한 교실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기술적인 방식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에듀테크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요즘.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에듀테크입니다. 교육입니다. 그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가 최근에 지난주인가 한국 와가지고 인터뷰하면서 말한 게 앞으로 20년 이내에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은 다 교육기업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육 산업이 제일 큰 산업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을 가장 많이 인공지능의 효과를 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 편차 문제, 수포자와 영재가 한 교실에 같이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얘기를 공부시킬 수 있다. 대학에서 이미 시작했고요. 이거 도입하는 거. 지금 아주대학에서는 대학 1학년 과목에 기초 화학하고 그다음에 기초 통계학을 이번 학기에 현재 그 저희가 만든 외국에서 수입한 인공지능 그 수업 방식으로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준 다른 애들이 기초가 부족한 애는 그쪽으로 가서 더 시킨 다음에 다시 오고 막 이런 걸로 현재 이번 학기에 저희가 지금 시험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서. 비슷한 방식이 분명히 초중고에서도 효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에서도 제가 알기에 굉장히 이걸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이미 내년 정도면 적어도 시범학교에서는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숙제로만 남겨놓을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은 다 넘어가고 돌파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장님. 오늘 많이 기다리고 그러셨는데요. 정말 좋은 강의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제가 우리 총장님의 강의를 유튜브나 다른 방송을 통해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책을 직접 읽고 또 총장님의 강의를 들으니까 더 많이 좀 인상적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우리 그 공개 특강과 북토크에서의 슬로건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리더입니다. 근데 이 생각의 힘이라나 또는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은 유치원의 어린아이들의 놀이 중심의 놀이 과정부터 초중고 교육과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줘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최근에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중심으로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일상생활 전반에서 수학적,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래 신기술의 기초로서의 수학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인터넷 서점에서도 대중 친화적인 수학 교양서의 인기가 높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판매량도 전년 대비 39.8%나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번에는 우리 강사님의 저서인 배우고 생각하고 연결하고를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북토크 시간인데요. 사전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200분께 도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오늘 북토크를 위해서 저희들이 3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우리 인천 영성고등학교 장운동 교장 선생님의 진행으로 이루어질 텐데요. 자, 그럼 장운동 교장 선생님 북토크의 문을 열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북토크 진행을 맡은 인천 영선고등학교 교장 장훈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와 함께 오늘 북토크에 참가해 주신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장도초등학교의 최덕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인하여자고등학교의 박말선 교감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의 이해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교수님 저서를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어떻게 총장님 한번 검사 한번 해볼까요? 네, 저쪽에 계시는 우리 임단철 교장 선생님 책을 읽으신 소감 잠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수님 실물로 뵙니까 너무 잘생기시고
그리고 책도 굉장히 쉽게 잘 재밌게 쓰셨어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수학자시다 보니까 수포자들 마음 돌리기 위해서 쓰신 책이라는 생각도 드시고요. 거기에 숫자는 나오지 않는 대신에 뭐 영화 마션, 알파고, 그다음에 살바도르 달리 다양한 소재를 사용해서 수학과 생각하는 힘을 연결시켜 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감명 깊게 들은 것은 필요한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생각의 힘이라며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의 본질을 읽고 필요한 지식을 그때그때 학습하는 것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셨어요. 지금 교장 한 3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미래 교육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할 때 오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공유하는 시간, 그다음에 생각하는 시간에 아주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아까 강의 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의 기회를 기울이는 것, 그다음에 대화의 논쟁에 참여하는 것, 세상은 더욱더 연결 중이라고 하는 말씀이 감명 깊어서 저도 앞으로 더 세상을 연결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장 선생님 괜찮아요?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말씀이 길으셨죠? 네, 어쨌든 책을 읽으신 소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일단 그 책 제목이 우리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 갈등이나 또는 생각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표현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책 제목 읽으시면서 뭐 배우고 생각하고 연결하라고 하는 책 제목에서 어떤 항목이 가장 머리에 남던가요? 네, 저는 배우고 생각하고 연결하고 중 제가 관심이 가장 끌리는 항목은 연결하고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의성은 사물을 연결하는 것이고 연결이 잘 연결하는 것이 창의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결에 필요한 재료를 많이 가지려면 잘 배워야 하고 그것들을 생각하여서 그러한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됨으로써 생각의 힘을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배우고 생각하고 연결하고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기 때문에 연결하고 부분이 가장 저의 관심을 끌었던 부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의 경우는 사실 이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역시 그 키워드는 연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책을 읽고 또 처음 그 제목을 보고 끌렸던 것은 그 생각하고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이 학생들이 우리 학습이라 할 때 그 학은 있지만 습은 없다는 얘기도 하지만 생각을 할 시간을 주지도 않고 거의 학생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개념이 없다. 쟤는 뭐 생각이 없어. 이런 말들을 흔히 하잖아요, 우리가. 제가 이 생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생각하게 된 게 그 서울대 학농문 교수님의 책 중에 몰입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생각하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깊이 생각하고 집중함으로써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사례를 거기서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리가 work hard보다는 think hard, 그러니까 생각에 미쳐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하고에 저는 좀 더 끌렸습니다. 예. 교수님, 이 멋있는 책 제목 누가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원래 처음에 제가 이제 출판사에 보낼 때 그 원고를 보낼 때의 책 제목은 그 제 초안은 그 비가 아니라 바람이었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오는 제가 케냐에서 마사이 마을에서 제 경험했던 얘기, 그 마사이 경험이 저한테 그 당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인데요. 왜냐면은 그 마사이에서 정말 비가 막 내리는데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마사이 사람들은 태평하게 아니 이거 비 아니고 바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했나 그랬는데 정말 나중에 보니까 금방 그러니까 멀리 있는 비를 잠깐 바람에 가져온 거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대학원 시절이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대학원 때 저는 인생에서 이게 최고의 위기고 뭐 이걸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지나가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단지 바람인 거를 이렇게 비라고 생각하고 폭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을 이제 그때 느껴서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조금 이제 쓸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제 원래 초안이었는데 그 출판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이거는 책을 읽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제목만 보고서 책을 골라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를 것 같다. 그래서 들어보니 또 그 말도 맞고 그래서 이 책의 키워드가 뭐냐 그래서 제가 연결이 이게 키워드라 그랬더니 그러면 연결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만들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예. 그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적인 그 함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학교와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굉장히 큰 영원히 아마 가지고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 준비될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영상 같이 한번 보시면서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놀랍습니다. 그 학생이 저렇게 했다는 것은 뭐 도표 문제 일치 이런 것을 뒤쪽부터 한다든가 장문 독해를 먼저 하라 하는 게 일부분 이제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맞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문제풀이를 하는 게 하나의 요령이죠. 저거는 스킬만 가르쳐서 된다면 뭐 45문항 영어 교사들 1시간이면 지도가 다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영어 공부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서술형 평가가 늘어가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리고 그 프랑스에서 바칼로리아가 200년 넘게 100% 서술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서술형이 이제 그거에 이제 그리고 매년 바칼로리아 할 때는 1년에 바칼로리아를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매년 1조 원 이상을 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술형 평가인데도 당연히 그런 최종 공정성의 이슈가 거기가 왜 없겠습니까? 프랑스라고. 그런데도 그거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형 평가를 해야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는데. 네. 총장님 지금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창의성 신장, 즉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이런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교수님 저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그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혹시 생각 연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조금 더 선생님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그러니까 뭐 저는 수학자다 보니 이제 수학과 과학을 저는 조금 이제 약간 다른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과학은 예를 들어 물리학이든 화학이든 생물학이든 다루는 대상 영역이 분명하거든요. 물리 현상, 뭐 생명 현상, 뭐 이렇게. 근데 수학은 다루는 대상이 뭐지? 사실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물리나 화학이나 생명과의 차별성이 거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대상이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수학은 과학의 언어라는 표현을 더 씁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로부터 어떤 논리적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다다르는 그걸 연습하는 게 수학인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초중고 과목에서의 수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생각 연습의 과목이고 논리적 사유의 훈련을 하는 과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냥 교과목들, 그러니까 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과목들은 그런 생각 연습의 재료들을 제공하죠. 그걸 가지고 역시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생각의 연습을 학교 다니는 동안에 충분히 경험해야 그게 결국은 문제 해결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결국은 논리적인 생각을 전개할 수 있는가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생각 연습, 그래서 생각 연습의 중요한 도구가 다독과 수학이라고 제가 아까 슬라이드에 한번 썼는데요. 닥치는 대로 읽어라. 그러니까 특정 분야 읽지 말고 그게 다 재료가 되니까. 그 다음에 수학은 그런 것들을 다 꿰서 이 어떤 추론의 과정을 거쳐서 결론에 다다르는 게 연습을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 두 개가 그러니까 이 같이 가면 그게 이제 그 어떤 생각의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학교의 현장에서는 아마도 그 학생들한테 문제 해결의 경험을 자꾸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생각이 깊이가 더해지고 생각 연습이 일어나거든요. 문제 해결의 경험.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에꼴 42가 문제 해결의 경험은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게 대학 전 과정이 다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지고 20개를 해결하면 21단계가 되면 졸업시킨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닥쳐도 다 애들이 다 이제 겁을 안 먹는다. 이건데 학교 현장에서도 그래서 뭐 작은 문제, 큰 문제 이런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이제 일종의 작은 프로젝트들이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를 공부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 잡아야 돼요. 가지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뭘 배워야 되는지 그걸 찾아서 읽게 하고 뭐 이런 그래서 그러니까 프로젝트로 드라이브 되는 러닝 이런 것들 과정에서 저는 학생들이 그 생각의 연습을 자꾸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 연습에 대한 표현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 저서에서 제가 읽다 보니까 영재 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제럴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의 그 저서를 읽다 보니까 그 창의성 이 영역이 개인적인 영역보다는 사회적 산물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가 과연 영웅이냐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표현을 했거든요. 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창의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좀 발전적인 방향을 취하려면 개인적인 역량과 사회적 역량이 어떤 역할과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가져야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심각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창의성이라는 게 저는 예전에는 그 창의성이라는 게 이미 없는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생각해내고 이런 것들이 창의성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전에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저는 지금은 그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연결하는 것도 창의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오늘 제가 소개했던 란 페드큐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 교수, 헐리우드 아카데미상을 2번 받았다는 그 사람인데요. 그분이 아까 왜 카리비아 해적에 있는 그 장면들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용한 게 유체역학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그 유체역학이나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은 이미 예전부터 수학 다 알고 있던 거고요. 그거를 컴퓨터로 어떻게 푸나도 다 알고 있던 거고. 그러니까 그분이 한 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하라고 한다면 제가 아마 한두 달 정도 우리 대학원생 몇 명이랑 같이 하면은 아마 그거보다 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분과 저의 차이점은 저는 이런 나비어-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유체역학을 영화에다 써볼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 다른 사람들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려진 거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인데도 그거는 대단한 창의성이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창의성이라는 게 결국은 학습이라는 건 이미 있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게 창의성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을 한다거나 생각의 연습이라는 건 결국은 이런 연결의 재능을 연습을 시키는 것이고 그것들이 결국은 그 창의성 교육을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라고 자꾸만 우리 규정하지 말고 있는 걸 잘 연결하는 것도 중요한 창의성이야라고 약간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있는 것들을 연결한다는 건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지금 말씀하신 영역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네,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 학교나 또는 개인적인 역량 또는 사회적 역량을 좀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과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 어떻게 교수님 말씀 드시면서 학교 창의성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한 어떤 감이나 맥이나 혹시 좀 변화나 이런 것들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창의성 교육이라는 것은 좀 우리와는 조금 더 동떨어진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조금은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또는 보편적인 아이들, 일반적인 아이들에게도 생각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의 경험을 많이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전에는 교과 내용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내용이 많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갖고 있는 각 교과의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심화하고 그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생각의 연습을 통해서 생각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총장님, 과거에는 그 어떤 사람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그 역량이고 경쟁력이 됐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아마도 그 정보 속에서 어떤 가치를 뽑아내느냐가 그분의 또는 그 사회의 역량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저서에서 통찰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연결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시키는 그런 구조를 봤는데요. 통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또 어떤 식으로 통찰 역량을 키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네. 결국은 우리가 정보 과잉 시대라고 합니다. 데이터량이 너무나 많고, 새로운 쏟아지는 지식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결국은 어떤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닥친 문제들을 기존에 있는 그 정보의 바다에서 어떤 정보들을 찾아낼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찾아내서 연결하는 게 결국은 문제 해결의 이제 출발인데요. 결국은 통찰이라 함은 그런 방대한 어떤 정보, 방대한 데이터들을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와 잘 연계하고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내고 그걸로부터 어떤 결론을 끄집어내는 이런 것들을 제가 통찰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결국은 지식 또는 정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의미를 끌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 그게 문제 해결의 관건이고 그리고 그래서 정보로부터 지식으로부터 그 결론을 끄집어내는 것 이게 결국 제가 생각하는 통찰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그 저서에서 밝히셨던 그 문구를 제가 잠깐 이제 차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재료 또 토론의 재료를 강조를 하셨었어요. 항상 강의에서. 그런 재료들을 통해서 긴 호흡으로 학교 교육의 변화를 한번 추구해보자라고 하는 교수님의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더 여쭤보고 토론해보고 싶은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너무 시간이 지금 지체돼서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이상 저희들 토론을 여기서 마치고요. 유튜브라든지 사전 질의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현주 교수님께서 마이크를 받아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실시간이었으면 유튜브에 더 생생한 질의사항을 저희가 받아서 우리 총장님과 정말 그 시간을 기다린 선생님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실제로는 저희들이 사전 질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총장님. 근데 그 사전 질의나 내용 중에 이제 몇 가지 공통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요. 시간상으로 하나 정도의 질의만 좀 제가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거의 200명이 저 책을 읽었고요. 공통된 의견으로는 사실 수학자의 책이다라는 것 때문에 선입견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사회 곳곳의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또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육의 지향점을까지 말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육은 프랑스의 교육 철학과 그리고 핀란드의 교육 철학 사이에 줄타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교장 선생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개인의 교사가 학생들의 생각의 힘을 키워줄 수 있는 다양한 생각 자료를 연구하고 찾아내는 것은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교사들에 대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원 그리고 플랫폼 제공 이런 것들이 더 절실합니다라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 수준의 평가 방법이 변화하지 않으면 현재 이 시스템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어요.
또 요새 이제 많이 필요한 건데요. 우리 책에서도 우루과이 교육 실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립학교 학생 전원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무상으로 지급해서 활용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런 검색이나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탭북도 지원해주고 교실에 무선 인터넷 인프라 시스템도 지금 당장 시급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휴대폰 데이터가 없어서 수업을 못 받는 아이들도 있고요. 학생들과 게임 활용 수업을 하려고 하지만 학교의 컴퓨터에 사양이 받쳐주지 못해서 1시간 수업을 망쳤다고 너무나 속상해하는 현장의 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원격 수업을 위한 교실 내 인프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선생님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아까 학력 격차 해소 방법은 아까 강의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많았습니다. 질문이. 그래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공통적으로 이제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배움의 즐거움, 호기심의 생산성 이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생각하는 문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움이 자기 삶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총장님처럼 표지가 예쁜 책을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언가가 끌림이 있어야 하는데 사교육에 허덕이고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많은 학생들에게 이 배움이 자기 삶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이 믿음을 교사로서 주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라는 우리 선생님의 고민이 있고요. 똑같은 의미인데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우리 아이는 수학학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문제집을 푸는데 문제가 많이 틀릴 날은 화를 내며 세상에서 수학이 제일 싫어 라며 분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좌절감 일 때문인데요. 초중고 학생 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포자가 많아지는데 아마도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한 좌절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의 책에 호기심의 생산성이라는 관점과 대척점에 있는 게 반복학습인데요. 반복해서 익숙하게 한다는 취지와 달리 재능 있는 아이를 질리게 해서 어정쩡한 성취에 멈추게 한다라고 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이 선생님의 자녀에게 반복학습에 해당하는 수학 문제 풀이를 멈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 아이를 좀 달래서 계속 이 문제집을 풀게 해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두 가지 네. 의견이 사실은 비슷한 거라 이 평범한 아이들에게 네. 이 호기심의 생산성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질문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우리가 K-12 교육을 볼 때는 그 교육을 보통 그 세 가지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제 평균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제 교육이 있지만 양극단에는 굉장히 그 못 따라가는 학생들을 위한 그 일종의 특수 교육이죠. 그러니까 보편 교육이 있다고 하면 그 하단에는 특수 교육이 있고요. 예전에는 지진하라는 표현도 썼지만 요즘은 저는 그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 학습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이제 그룹이 분명히 있고요. 또 반대로 또 반대쪽 극단에는 소위 말하는 영재 그룹이 또 있어요. 학교에 보통 그 보편 교육이 너무나 따분하거나 얘네들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 못 시켜주거나 막 이래서 오히려 또 다른 또 소외 그룹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그 세 개의 우리가 그 교육이라는 거를 K-12 교육은 이 세 개의 스펙트럼으로 같이 보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 이 공교육의 그 가장 포커스는 물론 중간에 있는 이 그 보편 교육이겠죠. 하지만 양극단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이제 따라오기 어려운 뭐 요즘은 수포자, 영포자, 국포자 있잖아요. 이 학생들을 어떻게 담아낼 건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그 인공지능 방식이 이런 그러니까 그 학생의 수준을 감안해서 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더 이런 방식이 최근에 출현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 아주 기대할 만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효과성이 최근에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미국에서 이런 인공지능 방식으로 학생의 수준차를 감안해서 하는 수업을 대학에 도입한 대학이 이제 초기 대학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애리조나 주립대인데요. 거기서 이걸 도입하고 나서 F 받는 비율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F 받는 비율이 아마 거의 90%가 줄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 방식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실험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반대 극단이 영재인데요. 여기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왜냐하면 이거 소위 말하는 보편 교육은 기본적으로 어떤 반복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시작하는데,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영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을 싫어합니다. 똑같은 거 또 그러니까 여러 번 보기 싫어하고, 이제 이제 그러다 보니 여기, 근데 또 제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반복 학습을 시키면 안 되나? 뭐 이런 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또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반복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실수를 줄이고 그래가지고 좀 안정감을 갖게 될 때 또 자신감이 생기는 아이들도 또 많아요. 그래서 반복 학습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애들이 이제 자신감을 갖고 안정되면 자기가 나는 이런 유형의 문제는 풀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이 또 이런 단계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의 그러니까 보편 교육에서는 사실 그래서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들이 일반적으로 반복 학습을 싫어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는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이 보편 교육의 틀 안에다가 이거 자꾸만 담으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자기들의 재능을 잃어버리거나 사장되거나 아니면 학교를 관두게 되거나, 요즘 그런 학생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명히 재능은 있는데 학교 교육에서 못 따라가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 그룹은 아까 말한 그런, 여기도 인공지능 방식에서 얘 수준을 평가하고 문제를 던지면서 필요하다면 얘는 이거 지금보다 더 나은 걸 해도 되겠다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판단이 있는 경우라면, 우리가 선행학습을 굉장히 위험한 걸로 보는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보는 경향이 있지만, 얘네들한테는 뭔가 새로운 거리를 계속 던져줘서 지적 호기심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자극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것들 계속 던져주고 읽을 거리를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물론 교사가 설계는 해야 되겠지만 이 시스템이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애들한테 이런 걸 좀 읽으라고 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던져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스펙트럼을 다 포기하면 안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밖에도 코딩 교육에 관한 거, 중학교 자유학년제, 독서 습관, 그리고 우리 총장님이 학창 시절 때 정말 싫어했던 과목이 있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도 사실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총장님 학창 시절에 싫어한 과목이 있으셨나요? 수학 싫어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저는 다 아는 것 같은데 자꾸만 같은 거 계속 하라고 하셔서 너무 싫었어요. 예,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30분 동안 이렇게 북토크 시간 하는 것으로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요. 오늘 정말 대형 방송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워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이렇게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해요. 의견을 보내주신 저희 장학사님 글이 하나가 공감이 돼서요. 장학사님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북토크의 시간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목은 끝나지 않는 how, H-O-W, how입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이 신통한 해결책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동시에 축복일지도 모르겠다. 신통한 해결책이 없으니 고민과 논쟁, 시도와 평가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은 다름 아닌 배움의 과정이고 유연합니다.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에게서 지식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천교육이 시도하는 각종 포럼과 토론의 과정은 끝나지 않는 하우에 대한 고민의 여정인 셈이다.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시간을 내주신,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해주신 우리 아주대학교의 박형주 총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북토크 직접 운영해주신 세 분의 교장, 교감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현장에 끝까지 이렇게 남아 계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눈 책에는 기적의 해라는 뜻의 라틴어 아누스 미라빌리스라는 말이 책 속에 있습니다. 1966년에 뉴턴이 20살 때인데 나무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을 깨달았던 해이기도 하지요. 그해 런던의 인구의 4분의 1이 전염병으로 사망한 그런 절망의 해라고도 합니다. 당시 뉴턴은 국가 재난 사태의 휴교령으로 고향집에 내려가서 지내다가 자신의 아누스 미라빌리스를 맞이하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1년에 4분의 3을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을 찾기 위한 몰입과 우리 서로의 극한의 노력으로 우리에게도 이 위기 상황에 아누스 미라빌리스를 맞이할 수 있는 극적인 행복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마사이 학교에서는 물을 사용했고 핀란드 학교에서는 융합 교과를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수학과 철학 교과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사용해야 할까요? 책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점, 그리고 우리 인천이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0 인천교육포럼 온라인 공개 특강과 북토크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